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클럽 관계자 67, 손님 서너 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과 마약 그리고 성접대와 클럽 유착 버닝썬 관련 의혹에 하나만으로도 대한 충격적인 의혹이 모두 버닝썬을 향합니다. 일반인 한 명의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거였는데 막 이렇게 줄줄이 터지니까 뭐 감추려고 이렇게 터트리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진짜 버닝썬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 터졌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일들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근데 뭐 결국엔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 버닝썬의 대표이사로 존재하고 있었던 승리, 이 승리 씨가 포함된 연예인 단체 카톡방이 돌면서 또 한 번 문제가 커지죠. 그 단체 카톡방에서 이제 뭐 정준영 씨나 최종훈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속해 있었고 온갖 불법적인 일들이 이제 그 안에 증거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었던 거고, 저희는 이제 그 안에서 본질을 좀 찾고자 했죠. 그래서 자본을 가진 연예인 집단이 정치 세력 혹은 뭐 수사기관과 어떻게 유착되어서 불법을 자행해 왔느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이제 여자가 누워있고 그 위에 남자가 올라타고 있었는데 쓰러져 있는 여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는 남자. 하지만 제보자의 눈에는 의식을 잃은 여성이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걸로 보였다고 합니다. 아예 의식이 없었어요. 진짜 시체였어요. 약에 취한 건지 술에 취한 건지 저희도 파악이 되고, 약에 취한 사람들은 다 반항을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죽어있어요. 버닝썬에서 근무한 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른바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이용한 성범죄가 종종 있어 왔다고 합니다.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도 하지 않은 경찰. 클럽이 있었거든요. 강남경찰서 상사들 중에서도 지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경찰에 정기적으로 다 돈을 줬고요. 뭐 사건이라든가 뭔가 뭐 자잘한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또 따로 갔었고, 용복을 30비 정도 줬었거든요. 특히 뭐 버닝썬 쪽엔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차마 믿기 힘든 놀라운 내용. 개장 1주년을 열흘여 남기고 문을 닫은 클럽 버닝썬. 이제 의혹의 무대는 완전히 사라진 걸까? 승리가 9개 정도 항목으로 기소가 됐는데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이제 경찰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물갈이를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한 100명 정도를 이제 강남경찰서 소속에 있는 경찰들을 다 단대로 바꾸고 새로 옮기겠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100명을 물갈이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았던 강남경찰서 직원은 12명밖에 없었고, 그 12명 중 3명이 파면 9명은 견책. 이 민감역 경찰청장이 이 사건 터지자마자 경찰에 명운을 걸고 다 발본색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멘트의 무게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뭐 지울 수가 없죠.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가 전 남편을 살해한 날은 이혼 2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해주던 면접 교섭일이었습니다. 천적이라든지 벽면 등에 이제 비산된 혈의 이 형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 중에 이제 들은 말들이 있는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잔인합니다. 고유정이 찾은 검색어 중에 감자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죠. 그다음에 전기톱이 있었고, 그 관련된 행위들을 한 걸로 경찰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인을 하고 시체를 토막내는 어떤 범인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범인들보다도 훨씬 잔인했다.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사등대는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체포 직후 재혼한 남편을 마주한 고유정이 처음 했던 말은 뭐였을까? 고유정은 그때 나한테 엄청나게 울면서 되게 미안해 막 그랬죠. 와, 정말 그 충격이랑 무서움과 소름이 막 몰려왔어요.
석 달 전 그에게 먼저 닥쳐온 또 하나의 비극이 있었던 겁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죽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목과 어깨에 선명한 멍자국, 온통 시커멓게 변해버린 한쪽 다리, 그리고 얼굴 전체에 각인된 이불의 누빔선과 같은 줄무늬. 2달이 지나서야 나온 부검 결과 영재군의 사인은 질식사. 특별한 질병도 없던 6살 아이가 잠을 자다가 질식해 다량의 피를 흘리며 숨진 것은 우연한 사고였을까? 의도적인 외부 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동시에 한꺼번에 누르면서 아이가 질식을 했고, 이런 질식에 의해서 사망했다. 어쨌든 마음 이왕이고요. 이방이요? 여기 보시면 혈흔이 아직도 꽤 크게 남아있어요. 네. 이 테이프도 고유정이 붙인 거거든요. 더 제가 놀랬다고 무서웠던 거는 똑같이 치웠다는 거. 당시 영재군의 혈흔이 묻은 요와 전기 매트, 영재군이 쓰던 베개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장례를 치르느라 김 씨가 집을 비운 사이 고유정이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던 날 고유정이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섞었다고 알려진 음식과 영재군이 죽기 전날 고유정이 직접 요리를 해준 마지막 저녁 식사는 모두 카레였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인 게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의붓아들을 죽였다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인 게 맞다면 이제 고유정 씨가 2번 유산을 했는데 그때 이제 현 남편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한 카톡을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을 이제 남편한테 했었는데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의붓아들이 존재하면 본인과 현 남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그 아이를 현 남편이 의붓아들보다 더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불안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으로 보고 싶었던 그 얼굴. 오랫동안 기다려왔음에도 쉽사리 믿기지 않았던 소식.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특정됐다는 사실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총 10건의 사건 중 3건의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한다는 그 인물. 그는 올해 57살의 이춘재입니다. 이모 씨가 화성 사건 9건을 포함해서 모두 14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춘재가 8번째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습니다. 8차 사건이 부각되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주도권은 거의 이춘재가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8차 사건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고 뭔가 쾌거해서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금 상황까지도 온 것 같거든요. 이춘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미 가석방으로부터는 멀어졌을 것이고 기껏 해봐야 지금 교도소 내에서의 편의 정도일 텐데 그걸 놓고서 지금 뭔가 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범인은 방향 방문의 창호지를 뜯어서 안으로 잠긴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 경찰이 공개한 범인은 뜻밖에도 소아마비 장애인인 22살의 농기계 수리공 윤 씨. 당시 8차 사건 때 강간살인 하셨어요? 안 했어요. 몇 대 맞았어 거기서. 자백을 하라는 거요. 난 모른다. 넌 자백을 하면 10년에 7년. 그래도 사형보다 낫다는 그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방송을 했겠지만 그럴 만한 부분을 저희는 찾지는 못했어요. 취재를 하는 동안. 현재 경찰은 윤 씨가 진범이 아닐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의 진술서에는 피해자의 속옷을 무릎까지만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좀 더 꼼꼼히 봤으면 팬티가 뒤집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텐데 그걸 그냥 팬티를 입고 있네? 무릎 위까지만 내려서 강간하고 그냥
다시 입혀줬다는 걸로 정리하자. 이게 당시 경찰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옷이 거꾸로 뒤집혀서 입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춘재의 자백은 당시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가 아닌 다른 팬티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춘재의 진술을 듣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그 팬티를 만드는 회사에 사실조회를 한 거죠. 그 회사에서 이 팬티 지금 거꾸로 입고 있다라고 확인해 준 겁니다. 화성 사건은 가만히 놔둬도 무죄 나옵니다. 아무리 무죄라 하더라도 이춘재를 법정에 불러야죠. 이춘재를 법정에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 사건인 것 같아요. 배우이자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설리 씨가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5년 FX를 탈퇴하고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스크린으로 돌아온 그녀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의 MC를 맡는가 하면 싱글 앨범을 발표하고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설리 씨가 무엇을 하든 비난과 모욕의 글을 적은 누리꾼들. 댓글이 다 오늘도 속옷 안 입었냐, 약했니. 그때 이 친구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세상이구나. 우린 그녀의 게시물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이들을 직접 만나 그 답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힘들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예인이란 자체는 관심과 사랑만 받는 게 아닙니다. 악플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견뎌야 되고 그래야지. 전국에 다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한 20분 정도 줄였던 것 같아요. 악플러들은 사실 찾는 과정이 어려웠지 만나서는 나름대로 솔직한 얘기들을 했어요, 자기들 생각을. 근데 이제 기자들, 인터넷 언론 기자들이 쉽지 않았는데 어떠한 현장 취재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그저 연예인의 SNS를 보다가 만들어진다는 기사. 악플만큼 기사들이 엄청 양산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을 하고 소비된다는 걸 언론들이 확인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 인스타 사진들이 다 기사로 볼 수 있었어요. 우린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에게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목이 설리 수위 점점 높아져 입안 거품 바닷물 핥기. 근데 그게 지금 듣기로는 약간 그게 제 탓이라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지금 어제 당장 쓴 기사도 아니고 몇 년 전 기사고 제가 그거를 무슨 생각으로 쓴 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기자의 실수인 것 같아. 사람의 실수면 그게 나간 건데 그거를 꼭 들이잡아서 지금 예전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지금 대도하는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유쾌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설리 씨 일상을 논란거리로 소비한 것은 온라인 매체는 물론 종합일간지와 방송사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뭐 SBS는 뭐 그렇게 잘 해왔다는 거 아니고 우리 다 같이 그간의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공론화를 좀 합시다. 같은 동종업계라고 생각하시면은 언론사에서도 뭔가 자정하는 노력 보이시면 좋지 않겠냐고. 대부분은 이제 니네가 뭔데 이런 반응이었고요.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뭐 그런 게 되게 좀 씁쓸하고 좀 짜증더라고요.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이었지만 그걸 둘러싼 그 사회적인 맥락, 여성 연예인이자 평범한 20대 소신을 가졌던 여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편견을 갖고 가혹하게 그녀를 감시하고 억압하지 않았나.